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위정현 교수님은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님 하시면서 한국게임학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셔라서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게임주가요, 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조금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진한 듯해요.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사드 이제 이래로 예. 한국산 게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뭐 글로벌적인 뭐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1위를 했던 뭐 그런 예. 게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임조차도 중국 내에서 이제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즉 허가를 이제 서비스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검은 사막이라는 어떤 대단히 어떤 성공한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드 이래로 지금 한국 게임이 중국 내에 진입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라는 그 전체 시장을 이제 중국 정부의 저지에서 강제적 저지에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성장세라든지 어떤 매출의 전망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나 기존의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 자체 경쟁이 격화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 좀 과점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전체가 과거보다는 좀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개발사가 굉장히 이제 동시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예. 그게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과점이 된다라는 얘기는 중소형 게임 개발사는 입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로 지금 자금난, 즉 투자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삼중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내부적인 얘기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수님, 예. 게임 산업 하시면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이제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은 아유 이거 돈도 돈이지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임에 그냥 정신 팔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집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근데 게임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나 되니까 이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버릴 수 없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버릴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말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의 이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큰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우리나라 산업 전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산업 규모로 볼 때는 한 12조 예. 정도 보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서 글로벌 4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글로벌 4강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4강을 넘어서서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뭐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전체를 대략 한 60억 달러 정도 봅니다. 예, 한 6, 7조. 예.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 55%에서 60% 정도가 반 이상이 게임 수출액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이것도 사실 반 정도로 내려온 게 다른 것들이 좀 치고 올라와줘서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거죠. 예. 다른 것들이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지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그러니까 반으로만 따져도 한 3, 4조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정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예. 작년 매출 한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각광을 받는 것과 산업 규모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하셨듯이 게임이라는 게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얘들 푼돈 뭐 긁어서 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컨텐츠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간판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점이 굉장한 인식과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6조, 7조 정도 되는 이제 그 게임의 수출이 있는데 BTS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인기 끌고 있는
역사 대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수출을 해서 주가도 관련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이 정도인데 대작이 뭐 가장 큰 대작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임도 몇 천억대 매출을 중국에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갖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뭐 12시 셧다운 같은 것도 했잖아요. 지금 많이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셧다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택적 셧다운, 즉 부모가 원하면 풀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변형된 몇 가지 셧다운이 동시에 뭐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큰 권력에 있어서의 셧다운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셧다운 정책을 그 관할하는 부처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셧다운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셧다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는 데 비해서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어떤 정부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 이것도 굉장히 자중질환이 어머니들 여론을 반영하셔야 되니까 그런가 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셧다운을 들여다보면 이미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즉 실질적으로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적폐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폐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규제 철폐라는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폐해도 좀 줄이고 이 콘텐츠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임 산업은 게임 산업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가를 연구하시는 게 한국게임학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위 교수님. 게임 산업이 뭐 정부 규제도 규제입니다만 아까 판호 얘기도 하셨어요. 중국에. 그런데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 게임, 그러니까 MMORPG로 대표되는 이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차별성을 그 우리 게임 개발사들이 중국 마켓에 두고 굉장히 그 발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바일화 되면서 사실 중후장대 게임에서 경박단속 게임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게 몇 년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카피도 빨라지고 중국의 게임 개발사들도 우리만큼 경쟁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양국 관계에서도 약세의 흐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은 생태계 자체가 한중간에 가불관계가 좀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진단도 있단 말이죠. 예. 뭐 사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 게임 산업 전체가 즉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변화하면서 생겼던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보면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특히 이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역전되었다 또는 이제 중국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대략 한 2014년 그래서 15년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역사를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 중에서 특히 이제 폴더폰 예전에 그리고 이 폴더폰을 중심으로 했던 즉 스마트폰이 아닌 시대에는 우리가 모바일 게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중국이 모바일 게임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캐치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의 전체적인 어떤 이 게임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한국이 그걸 빨리 전환을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어떤 산업의 플랫폼 자체가 또는 그 개발 기술 자체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거의 세계 최고의 개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엔 PC 보급을 뛰어넘고 바로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 보급으로 점프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 단계 스킵하면서 점프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개발도상국이 캐치업하는 단계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나의 전략입니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확산이 돼버리면서 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즉 사회 경제적 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그쪽에 팔로우한 거고 우리는 온라인 게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했던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하거니와 지금 뭐 IT 공룡이라 하면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퍼블리시라고 하죠. 이 퍼블리시 마켓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탑재를 지금 파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탑재를 안 시켜주면 이 중국 마켓에 예전에는 뭐 샨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중소 텐센트에 대항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그 소멸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독점해 버리니까 사실 그 개발을 해놓고도 중국 당국의 어떤 그 규제도 있지만 이 회사가 이 그 텐센트 같은 류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갑이 돼 버린 그런 상황도 우리 게임 개발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텐센트 같은 회사를 그렇게 만든 게 결국에 한국입니다. 게임 업종에선 그렇죠. 예, 한국의 텐센트가 결국엔 상장을 할 수 있게 또는 텐센트 지금 매출도 그렇습니다만 텐센트 매출의 과거에 거의 3분의 1을 한국 게임이 차지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초기에 텐센트가 게임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업체하고 굉장히 같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휴로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걸 거부했던 게 한국의 게임사들입니다. 예. 텐센트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다시 뭐 우스운 정도의 게임 회사였고요. 2006년, 7년, 뭐 5년, 6년, 7년 이때는 네. 텐센트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정도의 아주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년 전에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상점이었는데요. 그때는 텐센트가 원오브 댐이었는데 지금 이제 절대 강자가 됐는데 아니 그 당시에 텐센트는 원업 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예. 초기에 게임 산업에 진입을 예.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한국 게임 2개를 가져다가 아주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과 던파. 그다음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두 개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그걸 기점으로 이제 상장이 맞물리게 되는 거고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자금을 통해서 개발사를 M&A 해버린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글로벌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하나의 정말 대륙의 스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예.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는 못 가져갔던 거죠. 못 가져갔던 게 결국에는 한국 게임사는 개발만 충실하면 예. 즉 제품만 좋으면 퍼블리셔는 얼마든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정말 오만 방자한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텐센트에 완전히 쥐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텐센트는 국내 시장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한국 시장에도. 네. 예를 들면 뭐 카카오의 3대 주주. 네. 뭐 그리고 그 어딘가였죠. 넷마블의 3대 주주. 예. 뭐 아마 카카오는 2대 주주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만. 그다음에 넷마블은 다시 NC소프트의 2대 주주.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게임 3N이라고 불리는 세계 게임사에 2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으로서 이 정도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산업의 흐름과 자본과 제품과 산업의 전체의 어떤 융합되는 메커니즘을 텐센트가 읽었고 한국의 게임사는 읽지 못했던 이게 오늘날의 결과를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을 초래한 거죠. 3A 중에 넷마블, NC 말고 다 다른 게 한국인데 어디죠? 넥슨. 넥슨. 그렇군요. 이게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니요, 넥슨은 일본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상장이 네,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저의 관심도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도 조금 비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 참 근데 그 오늘날의 텐센트 제국을 만드는데 우리 게임 개발사들이 정말 혁혁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뭔가 우리 위주의 생태계를 못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도 그런데 좀 착안하고 업계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포지션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여기서 창출되고 또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사에 한번 방문해보죠. 저는 이제 몇 번 기회가 있습니다만 굉장한 고용을 하는 산업입니다. 사실 웬만한 중소 게임 개발사 상장사 가보니까 쭉 한 플로어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500명씩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IT 기업의 대표적으로 꼽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이런 데와 굉장히 분위기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조업 공정의 그런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편안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만 뭐 NC소프트 그렇습니다만 사내 카페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가 가능한 이런 정말 자유로운 우리가 미래의 어떤 기업 현황 모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과거에 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게임이 텐센트 같은 결국에는 중국의 그런 텐센트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경쟁력이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이 한 번도 이런 산업을 좀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게 결국엔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산업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 이노베이터였고요. 캐치업 모델이 아닙니다. 네. 한국은 태어날 때부터 본 글로벌이라고 하고 본 이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만 저희 학술 용어로 태어날 때부터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그 당시에 게임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예. 온라인이라는 그 새로운 예. 혁신적 모델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서를 저는 이제 중국 업체가 하소연해가지고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값도 이런 값이 없습니다. 노예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출의 70%를 한국이 가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상선이군요. 예. 그래서 네. 순이익의 70%가 아니라 매출의 70%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70% 가져가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삽니까? 라고 해서 그게 한국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2005년에서 한 7년, 8년 사이죠. 10년 전이군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한국 업체에 와가지고 좀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CEO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너무나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아니어도 할 때 많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산업의 이렇게 흥망성쇠를 쭉 이렇게 겪어왔던 오래된 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게임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겨울을 맞아보지 않은 산업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으로 파생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는 이후에 2008년부터 철저히 규제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정말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해서 다음 혁신이 어떻게 되고 중국에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오만한 거죠. 산업도 정부도 오만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나마 이 게임 산업이 너무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가는 겁니다. 다른 급격하게 몰락하거나 침몰하거나 하지 않고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강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주 투자해 보시면요, 그 게임주의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을 보시면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게임 산업의 국내 게임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아마 굉장히 실감나게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도 우리 게임 개발사들 정말 굉장히 좋은 그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라도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산업계,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계는 일단은 전체 산업계로 볼 때는 특히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중소개발사하고 이제 대기업들 즉 3N사로 불리는 대기업들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컨텐츠 개발에 예. 좀 매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이 된 게 결국에는 그 현재 자금 유입이 거의 지금 없기 때문에 즉 게임 쪽으로도 신규 자금이라든지 투자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컨텐츠, 새로운 시장 동향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 그리고 뭐 어떤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개발 이런 데 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3N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컨텐츠 개발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 뭐 넷마블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사실 직전 한 1년 동안 히트작 보면 예전의 IP들 이런 거 활용한 그러니까 MMORPG에서 대박을 냈던 그 IP를 가지고 모바일화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버텨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단계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P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온라인 게임 컨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하고 이런 건 뭐 굉장히 이제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신규 IP 생성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IP 이제 컨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고 예.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어떤 블루홀의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중견 개발사에서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음.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왜 3N에서 나오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예. NC소프트나 넥슨, 넷마블 같은 회사는 좀 깊이 좀 고민해야 될. 생각 좀 해봐라. 예, 그러니까 결국에 세 개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특히 NC소프트나 넷마블이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의 대부분은 바로 기존의 온라인 게임 IP를 모바일로 변형한 이걸 가지고 이런 주력 제품으로 지금 그렇죠.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대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컨텐츠 생성이 끝나면 결국은 급격하게 이 매출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야, 지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개발사의 어떤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산업의 생태계에서 결국에는 나무 몇 그루가 사는 산업의 생태계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숲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숲을 구성하는 게 바로 중소개발사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개발사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정부의 펀드들도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개발사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펀드 집행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능과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런 상태로 계속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갈 경우는 정말 게임 산업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셧다운뿐만 아니라 질병 코드, 즉 그 게임을 하나 마약과 똑같이 질병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예. 그런 국내 일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또 본격화될 건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의 사기에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게임 개발이라는 게 마약 제조하고 똑같게 돼버리면 이건 뭐 자기 아들이 게임 개발자라고 자랑할 어머니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규제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지금 게임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 사실 돈보다도 더 심각한 이슈로 그렇죠. 예,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와 닿는데요. 이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게임 회사 같은 데 가서 개발하고 유료화 모델 개발하고 뭐 그래픽 이런 거 개발하면서 이거 좋은 산업이다라는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후배들한테도 야 여기 좋아 이렇게 하고 끌어줄 텐데 그게 뭐 사회 악처럼 취급돼서야 그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사실 가르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한국 내에서 보는 게임 산업이라는 거고 대외적으로 보는 게임 산업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시범 종목 됐죠? 예. e스포츠. 예. e스포츠라는 게 게임이죠. 게임이죠. 예. e스포츠를 한국이 만든 겁니다. 근데 e스포츠라는 용어는 저는 좀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당하게 게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스포츠의 영역 속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중국 같은 데 그래서 마인드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장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놀이나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두뇌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 스포츠를 보기 때문에 이걸 스포츠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도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스포츠가 어느 정도냐면 게임이나 e스포츠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문화적 선진국, 경제적 선진국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봅니다만 영국이나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게임이나 e스포츠로 보면 후진국입니다. 우리한테 배우러 오고 우리가 한 수 가르쳐야 되는 국가들입니다. 글쎄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돼 가지고 여기도 그 금메달 따고 군대 면제도 해주고 그래서 국민적인 스타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도 대외적인 위상을 국내에서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네요.